근데 경험이라는 건 잘 이해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적으로 경험하거나 그것을 여러 번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물들이나 어떤 이미지들이나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것이 그 수중의 폭들이 달라지거든요. 이미지에 대해서 이 영화로 이제 놓고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사실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지를 되게 쉽게 이해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거 오늘날의 이미지가 너무나 활용이 좁게 돼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미지는 툭 던져졌을 때 이 영화에서 여러분께 처음 받은 충격은 뭐냐면 저걸 뭘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지? 라는 그런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새로운 예술 작품이나 새로운 이미지를 다루고 있는 사진이 됐든 회화가 됐든 영화가 됐든 그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의 통념들을 되게 흔들어 버리거든요. 고다르 감독이 파라자노프에 대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예술이라고 하는 영화에 그 사원이 있다고 한다면 파라자노프로 그곳에 사제이거나 마스터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차마 시도하기 싫었던 힘들었던 그런 어떤 이미지의 나열과 역사와 배열들을 사실 파라자노프가 이미 했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식은 되게 친숙한 것들 계속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미지와 맺는 관계들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사유의 폭과 경험의 폭과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 폭을 결정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영화를 보시고 단박에 다 이해한다라고 말하기는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저 의도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경험들이 좀 넓어진다면 이후에 다채로운 어떤 이미지를 다루고 있는 수많은 감독들과 작가들과 이미지들을 저희가 훨씬 더 다채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이제 사회적 뉴스나 사건들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어떤 광고나 이런 걸 썼는데 어떤 젠더적 이슈를 환원해서 이해하게 될 때 가끔 보면 이걸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멀척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건 이미지를 우리가 얼마나 좁게 쓰고 있냐 혹은 내가 이해하는 이데올로기 안으로 재단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좀 더 유연해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타자들과의 관계 혹은 작품들과의 관계, 예술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미지에 대한 수많은 포용의 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도가 동시에 다양하게 있어야 되고 되게 다양하게 경험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쓰는 이미지의 느낌과 어느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쓰는 이미지의 느낌은 같은 사물이라도 전혀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린 이미지의 컨텍스트 맥락을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실제로 점점 제가 느끼는 불안함은 이미지를 되게 좁게 사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동시대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라고 솔직히 못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술로 생각해 보시면 뭐 여기 가까이 있는 현대미술관, 왜냐하면 현대 영화가 미술과의 경계가 무너진 지 꽤 되기도 했었고 이런 감독들의 작품들은 자주 이제 전시도 하고 감독도 찾아오고 그런 시대가 됐는데 좀 약간 이제 선구적인 인물이죠. 이 작품이 1968년도 혹은 이제 시기에 따라서 개봉을 따지면 69년도 쯤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오래된 작품이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영화사 초기에는 이제 이런 작품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 이제 상상마다는 좀 다른 영화들 많이 트는 편이긴 합니다만 대중적인 뭐 일반적인 멀티플렉스에서 트는 영화들은 아무래도 뭐 한 2시간 그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보는 것도 일정한 캐릭터가 있고 내러티브가 있고 이런 영화를 따라가시다 보면 이런 영화들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죠. 옛날에 이상한 짓을 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세르게이 파라자노프라고 불리는 감독의 성류의 빛깔이라는 작품, 제가 이제 영상 좀 PPT를 좀 길게 준비를 했는데 아바스 키아로스타미를 포함해서 이란의 뉴웨이브 운동이 일어났을 때 모세의 마음을 앞에 가베 같은 영화들이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개봉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영화들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지의 어떤 계열로서 인물의 감정이나 사건의 어떤 개요들을 설명하는 방식들은 사실은 파라자노프 이후와 이전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할 정도로 장편 영화의 어떤 흐름들이 있고 많은 감독들이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좀 따라하기도 했었어요. 좀 가지고 오고 싶었던 작품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좀 인기가 있는 레오스 카락스 영화 중에 나쁜 피라는 작품에서 보면 거기서 이제 드니라방하고 줄리엣 비노시가 진짜 리즈 시절에 이제 영화가 나오는데 그렇게 사과를 던지고 나면 다른 게 떨어지고 막 이런 이미지들이 막 바뀌는 한 씬 안에서 타블로이드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변한 장면들이 있어요.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기억이 좀 나실 만한 그런 장면들이시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어떤 원류 중에 한 명이 이 파라자노프가 보여줬던 같은 장면들 속에서 계속 어떤 이미지의 커트가 바뀌거나 한 화면 속에서 뭐 공간이나 사물들이 막 바뀌는 어떤 그런 장면들의 연출은 사실은 이 분야에서 좀 탁월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성류의 빛깔이라는 제목인데 처음에 설명 나왔을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원제가 사야트 노바, 영화 속에 이제 주인공이 해당되는 인물이죠. 실제로 18세기, 17세기 아르메니아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은 시인인데 이때 시인은 음유 시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속 악기가 동일하게 뭐 어릴 때도 그 악기를 선물 받고 나중에 노년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그 사물들이 계속 바뀌어서 나와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같은 사물들이 나이대, 어떤 시대,
이 사람의 인생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소환이 되는가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음유 시인들은 어떤 식으로 이 시기 때 노래를 했었냐면 요즘처럼 이렇게 책을 내는 게 아니에요. 시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악기를 두드리면서 노래라는 것과 시라는 것이 거의 약간 식별 불가능한, 그러니까 노래가 사실 시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셨죠? 한국에 요즘 조금 인기가 떨어졌긴 했습니다만 랩이 갑자기 쫙 치솟았던, 그때 보면 거의 이게 동시대 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랬던 것들을 사실은 18세기, 17세기 중세 유럽이나 아니면 아르메니아 혹은 그 조지아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표현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원래 샤트 노바라는 제목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소련 체제였었기 때문에 스탈린 이후의 시기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스탈린의 영향력 때문에 모든 예술이나 작품들이 통제를 받고 있던 시기를 이 시인은 살고 있었고, 이 시인이 이제 태어난 곳은 조지아, 그루지아 구소련 체제 최남단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어요. 그 구소련 체제에서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구소련의 어떤 통제와 문화적인 관리들을 받아서 실제로 전기 영화 안 돼? 샤르트 노바라는 이름 쓰면 안 돼? 라는 그 제약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제목은 성류의 빛깔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바뀌었다. 어찌 보면 잘 바꾼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농담이긴 한데 꼭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포미그란트라고 이제 영어로 많이 불려요. 그래서 실제로 아르메니아에는 포미그란트가 되게 많습니다. 딱 인상적인 과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석류고요, 하나가 살구예요. 살구. 요즘 한국에서는 그런 살구를 보기가 힘든데 제가 아르메니아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 살구가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시골에 살았을 때 봤던 토실토실하고 하나 씹어보면 그 살구 향이 막 이렇게 과즙이 올라오는 그 정도의 살구가 십몇 년 전의 기억이긴 합니다만 아르메니아에서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부제로는 이미지의 삶과 죽음 혹은 본다는 것의 꼴라주. 사실 이제 이 영화의 기법적인 것으로 많이 얘기되는 게 꼴라주죠. 꼴라주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오브제들을 같이 뒤섞는 거예요. 특히 이 감독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 특히 성령의 빛깔을 보고 있으면 소위 2D잖아요. 극장의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원근법을 써서 우리가 입체적 감을 느끼도록 딥포커스 공간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쓰는데 전혀 안 쓰죠. 되게 평면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주죠. 아마 여러분들이 봤으신 포스터도 그런 느낌들을 확연하게 전해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유는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콘이라고 이제 저희가 번역하는 이콘이라는 게 성화, 약간 종교화들, 불교의 탱화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역사 안에서, 기독교적 전통 안에서 예수의 행적이나 사도들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 그린 그림들이 대단히 많죠. 특히 아르메니아 지역에 아르메니아 정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러시아에서도 그리스 정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골의 대장 분리바 같은 소설을 읽어보시면 그리스 정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막 서로 전쟁을 벌이는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그것도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쪽에 독특한 약간은 다른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에요. 이름만 그리스 정교에서 혹은 아르메니아 정교여서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기독교는 기본적인 원리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방식인데, 그리스 정교 내지는 아르메니아 정교에서 그리는 특히 이 이콘들, 성화들은 되게 최대한 관음증적인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3D는 뭔가 포커스 온하게 만들고, 특히 원근법들은 소실점을 줘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약간 불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니 약간 철학적 의미이긴 한데, 우리가 이미지에 몰입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이콘을 되게 숭상하는 것들은 그게 종교적인 면에서 진짜가 아니잖아요. 대체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불경스럽지 않게 그린다라고 하는 것들의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매혹되지 않도록 그리는 것이 되게 중요했어요. 물론 영화 보시면 중간에 조개와 가슴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왜 야한 게 나오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보다 보면 아무런 야한 느낌이 없어요. 이 영화가 수많은 이미지들을 전시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색깔에 대해서, 색깔도 되게 따지고 보면 본원적으로 되게 야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안 주는 것은 어떤 이콘적 원리, 되게 평면화시킨 원리, 되게 드라이하게 보여주는 어떤 방식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서 그 색감이 뭐지? 라는 어떤 사유의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지, 그것들에 대해서 되게 직관적으로, 물론 매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색감들이 이쪽의 지역의 색깔들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최대한 건조하게 좀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시작해서 이미지로 끝나는 이 영화의 어떤 원리들을 이미지의 삶과 죽음이라고, 레지 드브레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 그렇게 한번 가져와 봤고요.
혹은 끊임없이 뭔가 보여주는데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아까 콜라주 설명드렸지만 콜라주의 특성 중에 하나가 2D가 된 것들을 피카소도 콜라주로 작품들을 만들었었고요. 특히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게 68년도, 69년도 영화인데 70년대 때 그 이전에도 젊을 때도 이제 동성애 혐의로 약간 투옥이 된 적이 있었는데 70년대 그 정치적 혐의와 동성애 혐의로 완전히 15년 동안 작품 활동을 못 하게 돼요. 그때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15년 동안 콜라주 작품들을 수천 편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에 제가 가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 파라자노프 박물관이 있거든요. 이따가 잠깐 그 외관 건물들을 보일 텐데 거기 가면 이 영화에서 보신 것과 똑같은 천조각들, 푸펫 인형들, 이런 사진과 이미지의 결합들, 이런 콜라주 작품들이 널려 있습니다. 일단 알아두기에 대한 차원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르메니아가 지리, 종교, 구소련의 최남단 국가라는 것, 그리고 디아스포라 예술, 그리고 세방호수에 대한 키워드들을 바로 지도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아르메니아가 여기 있고요. 위에 조지아, 그리고 트빌리시라고 하는 그 조지아, 그루지아 조지아인데 영어로는 조지아라고 불러요. 트빌리시가 파라자노프가 태어난 곳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었었어요. 국경이 서로 연접해 있고 문화권들이 되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는 서로 왔다 갔다 잘해요. 그리고 약간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바로 이렇게 서로 결합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코카서스 산맥이 흐르기 때문에 코카서스 3국이라고 불리는 대표적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지금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꽤나 큰 도시인 우크라이나라는 곳이고요. 재밌는 게 파라자노프에 대한 얘기를 아르메니아에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네 감독이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장편 데뷔작인 잊혀진 선조들의 그림자라고 하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서사의 영화가 있어요. 이 작품은 우크라이나의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신 성류의 빛깔은 아르메니아의 18세기 중세 시인의 어떤 전기적 요소를 바탕으로 시집과 시의 내용들과 이미지를 연결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영화를 15년 동안 못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0년대 들어가서 수람 여서의 전설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는데 이건 조지아의 민담을 가지고 또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네 나라 감독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의 정체성도 태어난 것은 트빌리시라고 하는 트빌리시의 이제 지역 중에 아르메니아 지구가 있어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제 아르메니아의 어떤 영향도 더 많이 받긴 했는데 어쨌든 태어난 것은 국적상으로는 조지아이기도 하니까 조지아에선 우리 감독이다라고 얘기하고 저 지역에선 거의 전설적인 감독이거든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저 정도의 예술가는 없거든요. 영화 역사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 그렇게 주장하고 저 국가들은 서로 내전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의 전쟁들이 크고 작게 국지전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의 형태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아르메니아보다는 조지아 쪽에 여행을 가시거나 와인의 태초의 산지다, 출발점이다라는 측면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구소련 체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쪽이 다 소련, 아프가니스탄까지 우즈베키스탄 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까지가 다 구러시아 체제의 국가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의 수도가 여기가 예레반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아라라트 산이고 지금은 그 터키 국경 지역으로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약간의 불행한 점은 내륙 국가예요. 바다가 딴 국가들은 다 연접돼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저기 바다가 흑해거든요. 흑해하고 연접해 있는 국가이거나 아니면 터키 쪽으로 넘어가면 저기는 이제 지중해예요. 그래서 저쪽 그리스 연결되고 막 이러는 이탈리아 연결되고 그런 지형도 있는데 좀 독특한 지형도의 위치들을 가지고 있고 더 큰 지형도의 위치 중에 하나는 여기가 유일한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본인들이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다. 공인을 했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거기 갔을 때.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들이 오늘 보신 영화에도 사실은 초반에 보시면 갑자기 그 물고기가 한 마리 있다가 세 마리를 바뀌는 거 보고 딱 봐도 그냥 오병이어 이런 그 산상수훈 장면 예수의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잖아요. 그거와 딱 직관적으로 연결된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단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물고기가 두 마리가 아니야. 한 마리였다가 세 마리가 돼. 근데 오병이어의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가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있는 거 다 가져와 했더니 오병, 떡이에요. 떡인데 사실 빵이에요. 걔네들은. 이게 한자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5개의 떡과 이어 물고기 2개로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었다. 계속 파도 나오는 건 아마 그 성서 관련 영화들을 보신 장면들에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것들이 연결돼 있는데 실제로 많은 메타포들이 기독교이기도 하고 초반에 보면 아담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성서가 많이 기반이 돼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신, 구원, 영혼에 대한 문제는 기독교적인 상상력과 다른 지역들은 터키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뭐 이란은 아랍 문명 국가이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독특한 시아파여서 좀 세요. 그래서 이제 이란은 좀 다른 아랍 국가의 온건파들하고 순위파하고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란은 항상 이제 문제가 되죠. 지금도 국제 정치 안에서 그런 어떤 성격들이 있어서 딱 기독교 국가가 둘러싸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번에 걸쳐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있던 시절에 터키 내 지역 사람들을 대학살을 해요. 이걸 제노사이드, 우리가 흔히 쓰는 제노사이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그래서 전 유럽으로 막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를 이때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제 시오니즘 때문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디아스포라 경험보다 우리가 더 먼저 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더 크다. 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유태인들에 대학살이 일어났었으니까 그런 제노사이드보다 우리가 몇백 년 더 앞서가지고 터키로부터 그걸 당했다라는 것들이 되게 중심적인 역사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말하자면 일제 강점기 때 경험했던 그 40 몇 년의 역사 때문에 일본하고 뭐 요즘 막 많이들 가시잖아요. 환율도 싸고 많이 가시다가도 축구를 하면은 갑자기 전쟁 모드로 또 바뀌게 되는 그 본원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터키하고 그런 사이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노사이드에 대한 영화가 아르메니아 가서 영화를 봤을 때 거의 영화의 90%예요. 그런 얘기들을 역사적 얘기들을 많이 하고 아르메니아의 대표적인 그 지구 중에 하나 프랑스의 그 칸 영화제에서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서쪽으로 가는 마르세유 항구예요. 마르세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프랑스 영화들도 꽤 많이 있는데 독일 감독 중에 그 트렌짓이라고 하는 그 감독의 영화도 사실 마르세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자치구들을 만들었어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마치 차이나타운처럼. 그래서 영화들을 보다 보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꽤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꽤나 많이 다루고 있고요. 제가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테이큰이라고 그 이제 딸 납치당해서 막 리암 니슨이 막 너 어디 있는지 꼭 찾아가겠다 했을 때 그때 1편에서의 악당들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갱들이 한때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또 가장 유명한 디아스포라된 민족들은 세야 되잖아요.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갱이나 이런 조직과들도 되게 관련돼 있는 문화들이 이중적으로 있습니다. 저 아라라산이 또 다른 신화적으로 유명한 건 노아의 방주가 걸렸던 산이 저 아라라산이라고 공식적으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 노아의 방주에 그 배가 정착했던 곳이 바로 저 아라랏이다. 그게 이제 아르메니아가 기독교 국가의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신화적인 사실들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저게 이제 세방 호수라고 유일하게 바다가 연접해 있지 않은데 큰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있는 박물관이에요. 파라자노프 박물관이고 저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영화에서 보셨던 수많은 콜라주된 작품들을 쉽게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갖고 있는 그 아르메니아 사람의 어떤 정체성, 고통을 보는 건 중세의 그 시인을 빌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구소련 체제에서 파라자노프가 건드리고 있는 건 러시아 사람들 혹은 러시아의 그 통제관들이 보기에는 저항하는 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영화가. 별거 아닌 옛날 옛적의 어떤 시인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예술적 행위나 표현 방식도 그렇고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의 프로파간다적인 선동을 위한 것은 1도 없는 영화잖아요. 되게 부르주아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너무나 미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도 싫은데 거기에다 내용도 보통 인생, 삶, 영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저건 아르메니아 정체성과 영혼에 대한 얘기지 국가적인 특징에 대한 얘기지 구소련 체제의 연방국가의 어떤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과는 1도 없는 얘기여서 사실은 보자마자 싫어했었고 그래서 실제로는 러시아 쪽에서 편집을 했을 때 거의 20분 정도가 잘린 버전으로 처음엔 최초에 공개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시인의 내면 세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영화다. 근데 전제가 전기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딱 보시면서 이건 전기 영화가 아니구나. 근데 전기 영화이기도 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강조하는 그 파라자노프의 강조점은 시인의 세계를 은유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상징과 색상의 이미지를 통해서 시인의 내면을 건들겠다. 그리고 시인의 내면을 표현하다 보니까 열정, 시인의 고통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언어를 보면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인생 무조건 고통이래요. 이 시인이 생각하기에는 뭐 이건 뭐 불교의 색감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고통의 과정들이 시로서 형상화가 되거나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가를 따라가는 영화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법들은 중세 아르메니아 음유시인의 작법을 모방해서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전체가 이 시인의 어떤 작법들의 기법들을 자기가 어느 정도 영감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영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시의 재료들 일장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4번이 나와요. 이 장면이 나의 삶과 내 영혼은 고통이다. 이게 실제 파라자노프 시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책에서 그대로 가져온 건데, 나의 삶과 내 영혼은 고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계속 교차를 할 때 처음에 나오는 게 석류가 세 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붉게 비추는 장면을 처음에 보셨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본격적으로 보시게 되는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샤이트 노바의 어떤 피 이미지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거거든요. 저 석류를 포함해서 거의 7개의 타블로이드 장면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데, 쑥 지나가니까 이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보여요. 이게 그 다음에는 칼이 나오고 칼에서 갑자기 피가 흘러나와요. 그 다음엔 저게 뭘 으깨는 장면이냐면 포도를 발로 밟아서 으깨면 석판 같은데 기독교적인 모티브가 있겠죠. 뭐 모세가 석판에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그 다음에 물고기가 한 마리였다가 제가 3마리만 가져오려다가 제 말 안 믿으실까봐 한 마리였다가 저렇게 3마리가 됐습니다. 이때 얘가 뭐냐? 이상하게 생겼죠? 빵이에요. 쟤네들의 전통적인 빵의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빵을 저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악기도 기억나시죠? 카만체 진짜 많이 나오죠. 계속 나와요. 나중에 보면 어린아이가 저 카만체를 들고 나와서 또 가면 갑자기 그 말년에 노바가 또 그 악기를 들고 또 세상을 주유하기 시작을 해요. 저 악기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고 실제로 저 시인이 되게 잘 다뤘던 악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이 나올 때는 두둑이라고 해서 아마 보신 적이 있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일종의 목관악기, 관악기인데 이 관악기의 소리가 이 장면 안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아르메니아 전통적인 악기, 두둑은 진짜 대표적인 아르메니아 악기이기도 하거든요. 카만체라든가 저런 악기들을 계속 소리들 들려주고 있어요. 사실 악기라는 게 전통적인 악기, 저희 뭐 아쟁도 그럴 것이고요. 우리의 어시나 그런 소리들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저희는 더 이상 그런 소리를 잘 안 듣죠. 그런 소리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 영화 안에서 또 들어가 있다. 앞에서 보면 저런 붉은색과 관련된 아까 석류까지 포함해서 그런 계열들이에요. 근데 왜 이게 시를 이루고 있는 재료냐 하면 영화 전체만 놓고 생각합시다. 시의 재료를 뭐 피로 할지, 뭐 영혼으로 할지, 삶과 죽음으로 할지, 뭐 일상으로 할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저게 자세히 보시면 다 반복이 돼요. 더 쉽게 보면 이 카만체도 계속 반복해서 등장해요. 한 번, 두 번 등장하는 게 아니라 꽤나 영화 속에서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저 이상하게 생긴 마치 현악기죠. 둥근 항아리 같은 거에 이렇게 달려있는 저 악기도 여러 번 등장해요. 따지고 보면 시기가 다르고 어렸을 때, 그리고 궁정 시인으로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수도원에 생활을 할 때, 수도원에서 사실 악기가 등장할 필요가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속세에 나와서 말년의 인생을 살 때 내가 음유신을 만났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막 그러죠. 별거 없어. 뭐 이런 장면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서도 저 카만체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뭐 저런 악기라든가 아니면 저 석류의 모습들은 수도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다른 검은 옷을 입은 수도사들이 그 석류를 사과처럼 씹어먹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리거나 이런 이미지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 영화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파라사노프가 생각하기엔 이게 이 시인의 기본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는 어떤 사물들, 이미지들, 어떤 요소들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드러나는가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은 여태까지는 중간중간에 다 컷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시집 장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시집들은 다 달라요. 사실은 저도 뭐 아르메니아 언어를 못 읽기 때문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와 있는 글자는 나의 삶과 내용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만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여러 시집과 저 사물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시집과 저 사물들의 계열들을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일종의 제사처럼 영화의 시작이자 여러 관객들한테 나름 저희의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의도적으로는 꽤나 친절하게 기본적인 요소들이야 라고 전달해주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책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 시집.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 장면에서 바로 이어져요. 책이 막 물에 젖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궁정 시인 시절에 이제 연애담이 펼쳐지게 될 때도 여자는 계속 뭐 이렇게 앞에 가리고 막 이렇게 있는데 시인은 계속 책을 안 읽고 있어요. 시인에게 이 책은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써야 되는 언어적 시의 세계일 수도 있고, 동시에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탐독해야 되는 세계이기도 하고 사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이미지들이 다양하게 변용이 돼서 나온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봐도 아니 영화 이제 시작도 한 5분도 안 지난 장면인데 머리가 터지실 것 같죠? 뒤로 가면 사실 쉬워져요. 왜냐하면 그 앞에 부분에서 이런 이미지의 계열들이 되게 반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한번 입력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따라가실 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 이제 이미지들과 어떤 컨텍스트적인 문화적, 역사적 맥락들이 약간 주입이 안 된 상태에서 보다 보면 미술관 가서 가끔 낯선 그림 볼 때 그런 느낌 받으시죠? 저건 그림인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령기가 나오게 되고 저 아이 소년이 나오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하면서 저렇게 웅크리고 땅에 머리를 박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공중 부양하는 장면들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말년의 장면들도 그렇고 땅과 관련된 장면들도 있어요. 두 가지 계열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약간 환상적이거나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땐 인물들이 공중 부양하거나 막 떠 있거나 막 그런 것들이 많은데 반해서 현실일 때 항상 땅에 발을 붙이려고 되게 노력하는 장면들의 계열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년기로 넘어가면 이렇게 여섯째 날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와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보면 태초의 인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의 인간의 창조 얘기 그리고 아담에 대한 얘기까지 언급이 되는데 그것을 유년기와 거의 비유적으로 서로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신의 탄생이 새로운 아담, 태초의 아담의 형상과 같은 계열로 이 파라다노프는 받아들이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밌는 게 아이와 교회의 장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와 교회가 연결된다는 건 확실히 기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독교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책의 이미지로 나열한 다음에 다시 아이로 넓혀지게 되는데 저 아이를 기껏 다 보여주고 나더니 똑같이 저 아까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장면이 있더니 이번엔 이불 같은 걸로 천으로 또 3번이나 덮어버려요. 도대체 왜 또 가리지?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많은 이들이 나보다 먼저 이 세상에 왔지만 이 놀라운 진실을 다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 도대체 이 말에서 더 놀라운 진실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그것이 이 영화 초반에 나오고 아이의 등장과 함께 나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진실을 얘기하려는 것인가? 그건 나중에 보면 중정 시인 장면 때 계속 그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를 난 찾을 수 없구나. 막 괴로워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예술의 세계를 어떤 미적인 것에 한정시켜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예술의 또 본질 중에 하나는 진리에 대한 탐구이자 최종적인 진리란 무엇인가? 내 작품이 세상의 진리를 포함하거나 그것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한 추구라는 것이 사실은 이 시인의 여정 혹은 전기적인 영화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 전기적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 이 영화 안에서 시인의 작품과 어떤 이미지들을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 그리고 말년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진리에 대한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놀라운 진실이 혹시 책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했을 때 이런 장면들을 쭉 보셨어요. 책은 인간의 영혼이자 생명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책이 없다면 무지로 가득할 것이다.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소리내어 책을 읽어야 된다. 라면서 이 장면은 되게 인상 깊은 장면처럼 보이시죠? 책이 젖은데 책들을 이렇게 말려놓기도 하고 놓기도 해요. 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이 장면들의 타블로이드를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데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책이라는 것을 우리 흔히 도서관이나 주로 인형 공부하실 때 교재들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에는 교재적인 느낌이 전혀 없죠. 오히려 성경적인 것과 더 가깝고 성경의 어떤 책의 이미지들은 신의 말씀에 대한 기록인 것이고 그런 이제 대사도 나오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비밀, 근원,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 책의 본원이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비에 젖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말려요. 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책을 비에 젖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노골적으로 적게 하는 이 장면들은 책과 세계 혹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읽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책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바람도 맞고 비도 젖고 저희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연적 존재들은 사실은 이 주변 환경과 같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일련의 연결되는 장면들은 저렇게 자연에 던져짐으로써 바람도 맞아서 말리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역사이자 문화이자 어떤 진실을 담재하고 있을 수 있는 거다라는 것들의 이미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대사가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소리내어 책을 읽어야 한다. 왜? 러시아도 그랬지만 많은 나라 20세기 초의 문제 중에 하나는 문맹률이었었어요. 책을 잘 못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기독교와 같은 아랍 계열의 전통에서는 구전되는 성경들이 있어요. 코라도 보시면 이슬람권 영화들을 보시면 계속 아이들이 외우는 거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오경을 외우는 장면들이거든요. 원래 성서에서 모세오경은 토라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원래 쓰여져 있지 않고 구전되는 것이 기본적인 전통이었었어요. 그래서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로써 낭송한다는 것은 꽤나 이쪽 문화권 안에서는 중요한 전통 중에 였었고, 지금도 토라를 유지하고 있는 유태인들이나 이런 경우들은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함부로 가시면 안 되는 위치가 됐지만 위험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책을 펴서 읽는데 이 그림들은 다 뭘까요? 이게 이콘이에요. 성화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런 일화들을 다 기록한, 마치 그 절에 가시면 탱화들 보시는 것처럼 시부도 같은 거 보시거나 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장면들이에요. 책 속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콘들인 거죠. 이콘들을 보시고 뭐 예수의 행적이나 뭐 이건 세례 요한의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동방박사나 뭐 사도들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이제 저렇게 둥글게 표시하는 걸 이콘에서, 저게 뭐냐면 아우라거든요. 그 유명한 아우라가 저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의 손으로 쓰여진 책. 그래서 신의 손으로 쓰여진 소중한 책이요, 이는 영혼의 빛이요 이제라네. 하면서 책의 의미가 결국 성경 혹은 신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집약을 해서 결론에서 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젖은 고수들은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가 책을 읽는 장면과 그 다음에 마치 종처럼 매달리고 있는 그 책이라고 하는 운명 속에서 마치 시계추처럼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이 책과 관련된 장면의 맨 마지막으로 끝이 나게 돼요. 넘어가시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인데, 이게 약간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려고 그 영어나 다른 걸 찾아봤는데, 나는 어린 시절 시인의 악기인 수금을 받았다. 그건 세상의 빛과 향기로 만들어진 악기였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게 제가 저 아르메니아어를 읽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영어로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색깔과 향기를 통해 나의 어린 시절 때 트빌리시에서 아까 성장했던 그런 조지아의 수도였던 트빌리시에서 살았던 건데, 시인에게 수금을 만들어 주었다. 다시 말하면 이 번역은 세상의 빛깔과 향기라는 것이 마치 나한테 수금과 같이 다가와서, 수금을 통해서 뭘 한다고 했어요? 악기를 통해서 시인은 시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악기 같은 구실을 해서, 그래서 나는 그 시를 이때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다음 장면들이 뭐냐면 다 그 색깔과 관련된 장면들이에요. 색깔과 어떤 빛깔들이 다채롭게 나오는 장면들. 그래서 수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에, 조지아나 아르메니아는 확실히 도시마다 국가마다 뭐 남프랑스 지역만 가도 그 벽돌 색깔이나 지붕의 색깔들이 다 다르다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거든요. 아마 낮에 비행기를 타고 가시다 보면 가끔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실 때도 여기는 지붕의 느낌이 다른데? 라고 하는 것들이 그 도시의 흙을 가지고 그 건축물들을 기초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색감들이 좀 다른 것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는 시를 쓰게 됐다라고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그 다음 장면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트 청소하는 장면, 뭐 물로 막 하는 장면 아마 기억나실 거고요. 말하면 이제 기억이 나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엔 염색하는 장면들. 뭐 파란색 팍 던졌다가 빨간색 탁 던졌다가 세 가지 색깔을 주로 던지게 되고, 염료하고, 그 다음에 실타래도 나중에 반복되죠. 맨 마지막에 노년에 보면 실타래를 아이부터 여러 인물들이 다, 천사들 다 갖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이제 실타래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죽을 때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타래가 영화 초반에 이 아이의 운명의 시작이자 출발점이자 시인으로서의 출발점, 실타래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처음에 염료를 만들어서. 그래서 실제로 조지아에서, 트빌리시에서 그런 염료 공장을 경험했던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수탉, 나중에 잡거나 뭐 양도 잡죠. 약간 왜 도사라는 장면들이 있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제 종교적 제의죠. 어떤 속죄물, 희생양, 마타흐라고 이쪽에선 불리는 말이거든요. 마타흐를 행하는 장면들이 또다시 반복되면서 이것도 영화 전체에서 계속 수탉도 여러 번 칠해지고, 양도 등장하고, 양이 심지어 그 수도원에 막 떼거리로 막 몰려있기도 하고 막 이렇죠. 양은 전통적으로 예수의 어린 양이기도 하고, 속죄물로서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색깔들과 어쨌든 빨간색으로 입혀지는 저 수탉의 모습들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도 나중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성 게오르기우스라고 해서, 사실 이제 그루지아에서
레전더리로 탄생했던 14대 대성인이라고 불리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 성 게오르기우스가 용을 무찔렀대요. 그리고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고 저 성 게오르기우스가 나타날 때 항상 말을 타고 나타나요. 그것들이 이제 특징인 어떤 성인, 세인트에 대한 묘사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숱하게 피로 이마에 이렇게 칠하는 장면들 같은 것들도 보시게 돼요. 그래서 저렇게 색감에 대한 것들, 어떤 성인에 대한 것들, 세인트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이 시인이 성장을 한다, 노바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장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가슴 한쪽이 나타나고 조개를 가리고 있다. 그 전에 이제 목욕탕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남자들 막 목욕 씻기고 위에서 막 물 뿌리면서 막 페인트 같은 거 막 벗겨내고 하는 장면들도 있었었는데요. 이것도 또 나중에 반복돼요. 그쵸? 조개가 이때만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말년에서도 저 조개들이 또 계속 등장하고 시인 자신이 자기 가슴을 가리고 있는 장면들도 보셨어요. 조개나 조개 비스무리한 걸로 한쪽 가슴을 항상 가려요. 그게 보면 가려진 진실인데 조개 안에는 흔히 뭐 진주가 있다고 한다면 무언가 비밀스러운 어떤 베일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게 여인이고 이 다음 장면으로 이제 바로 성인으로 넘어가거든요. 청년기로 넘어가거든요. 어떤 성적인 느낌도 분명히 있어요, 있기는. 그때 그 유명한 그 피렌체 우피치라고 하는 미술관에 가보면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조개 위에서 이렇게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 탄생하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실 조개가 여성성과도 꽤나 관련된 문제고 어떤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는 에로스의 엄마이자 사랑의 여신이기도 하거든요. 미의 여신인 동시에 그런 부분들을 조개가 또 대변하기도 한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되게 유심히 보는 장면이 아니, 저 어린 녀석이 뭘 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고개를 꽤나 유심히 보는 테이크를 줘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에서 보면 뭔가 자기가 이때까지는 색, 되게 원초적인 염료된 색, 뭐 실타래 이런 것들에 이제 호기심이 있었다면 그것이 결국 좀 성장하는 사춘기를 넘어서 가면 성적인 것에 대한 왜 시의 대표적인 건 다 뭐겠습니까? 대중가요는 10중 8구 요즘은 좀 덜하긴 합니다만 옛날에 발라드는 다 사랑 노래죠. 사랑에 대한 어떤 깨달음, 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 조개적 이미지 안에도 분명히 출발이 된다. 왜? 그 다음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변하거든요. 저 아이가 저 아까 저 악기가 또 등장을 했죠. 악기 있고 옆에서 저 옆으로 가서 또 끌어안으면서 턱 컷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청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버랩이나 뭐 점프 컷도 아니에요. 되게 단순해요. 아이가 청년으로 변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엔 이게 안 통하려나? 꽤나 연극적이기도 한데 저 안에서 파라다노프는 어떻게 변신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성장하는가의 점프를 이런 식으로 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때부터 이제 사랑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카만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이 돼서 수많은 다른 음유 시인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는 카만체를 연주하는 장면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그 다음 컷이 저게 네모나게 보이시는 게 소금이 좀 크죠. 우리가 요즘 쓸만한 소금은 아니죠. 요즘 저희 소금은 되게 정제된 형태로 쓰고 있는데 소금 막 손을 짚더니 그걸 카만체에 막 던져요. 뿌리는 장면들을 아마 보시게 됐을 거예요. 소금이 어떤 정화, 기독교에서도 소금이 되게 중요하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의 기능도 있고 따지고 보면 악기의 정화이기도 한 동시에 정화라는 시를 통해서 세상을 밝게 이롭게 바꾸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그 어떤 악기에 대한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라고도 저 소금의 이미지를 이해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기셔 보면 이제 사랑의 청년기가 오게 되는데 우린 서로 사랑하면서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건 맨 앞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 인물들의 캐릭터 속인데 젊은 시인이자 시인의 연인이자 흰색 옷의 수녀이자 나중에 뒤에 보면 부활의 천사이자 무언극 역을 했던 그 여자 배우가 누구냐면 소피코 치아우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청년기 때 되게 재밌는 설정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여자와 청년기 때 시인은 같은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 같은 배우라고요. 컷으로 계속 바뀌는데 둘이 같이 붙어있는 컷은 없어요. 다 단독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배우 역할도 청년기 때 저 배우를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게 너무나 유명한 이 영화의 장면이거든요. 아까 열심히 들으시다가 이 얘기 못 듣고 갔는데 소피코 치아우레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도 같은 남자 여자 다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왜 그랬느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라자노프가 동성애 혐의가 있었고 그래서 체포돼서 동성애여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단순무식하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은 양성애적 존재이기도 하겠지만 이
인물들에 대한 구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총체적인 것들로서 저 배우의 이미지를 가장 크게 강력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가 남자 배우이기도 한 거예요. 이 청년기 때에 한해서. 다른 그 노년기나 이럴 때 다른 배우들, 남자 배우들은 일부러 같이 쓰게 됐고, 그 뒤를 봐야 되는데 이 여자 배우와 저 시인의 어떤 모습들이 사실은 다르게 보이지만 화장을 좀 달리 해서 같은 사람을 썼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가서 다시 좀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청년기 장면이 좀 유명한 게 1인 2역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관습적으로 하는 얘기 중 하나지만 우리가 누가 어떻게 짝을 찾을까, 내 사랑하는 대상을 찾을까, 가장 쉽게 말하는 건 뭐 남자는 내 엄마 같은 여자를 찾고 있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인 원리로는 나와 닮은 사람, 나와 동일한 얼굴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같은 인물을 씀으로써 나중에 저들이 다 같이 등장할 때 우리가 구별하고 어떤 시기를 구별하지만 저 여자는 이 시인이 사랑했던 여자이고 역사적으로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궁정 시인을 할 때 그 왕족을 좋아했어요. 근데 저 시인은 노바는 별로 이렇게 계급적으로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장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맞죠? 사냥터 장면이 일어난 다음에 쫓겨나게 되죠. 왜 쫓겨나느냐? 저 연무서 때문에 그 왕이 쫓아낸 거예요. 연무설이 저 왕궁의 실제적 역사적 기록으로 사실이냐 아니냐에선 약간의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약간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왕녀를 좋아했었고 저 왕녀와의 어떤 사랑들을 이루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들이 같이 결합되는 장면이 없죠. 근데 이 장면 너무나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같은 공간이에요. 시인은 여기서 이렇게 책을 앉아 있고 다음 코스로 바뀌게 되면 여자는 저기서 실뜨기를 하고 있어요. 레이스 실을 뜨고 있어요. 같은 공간이에요. 같은 공간을 보신 건데 남자 시인이 책을 읽고 있는 장면과 여자 왕족으로 짐작되는 사랑하는 대상 공주 캐릭터가 저렇게 실뜨기를 하고 있는 장면들을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결합하면 되게 편할 텐데 물론 1인 2역이니까 쉽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좀 CG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같은 공간 안에서 이들은 이미 분리돼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하게 전달되는 사실이라고 보여주고 어쨌든 갈망하지만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랑에 대한 어떤 이야기 안에서 관객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 온 진리가 사랑이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해골 장면이 나와요. 뒤에도 말년에도 나와 해골.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게 마니타스라고 그래서 원래 회화에서 그건 서양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양 회화들 보시면 그 옆에 해골 같은 것들이 있는 회화들을 종종 보실 거예요. 너무 유명한 이제 그림의 아이콘이어서 저것도 많이 얘기가 되는 것 중 하나인데 결국 아무리 젊음, 생명이 있어도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주고 있는 되게 오래된 기법 중에 하나예요. 회화에서 마니타스적 기법들을 쓰고 있으면서 이 시인이 아무리 젊고 잘 나가고 궁정 시인이면 사실 당대 최고의 시인인 거죠. 그렇잖아요. 궁정에서 시인을 하면 잘 나가는 거죠. 소위 말해서 모차르트, 아마데우스 같은 영화를 봐도 제일 잘 나가는 음악가라고 하는 건 소위 궁정 음악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시대인 거죠. 의사를 하려면 궁중에서 의사를 해야 되고 장금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사실 정점에 도달했던 시기지만 실제로 사랑의 갈망을 느끼는 이 시인은 마니타스, 저 죽음에 대한 것들을 옆에 곁에 둘 수밖에 없다라는 상징적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서양회에서는 싱싱한 꽃이나 과일 옆에 저 해골을 갖다 놓는 그림들을 마니타스 검색해만 보셔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조개가 저렇게 또 등장하고요. 사랑의 상처, 아까 가린다, 베일, 어떤 진주 속에 품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렇게 가려버리고 있고 그리고 여자는 또 실이나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다시 결합되어 있고 결국엔 이 컷이 지나고 나면 여자가 뜨던 실 무덩이만 남기고 남자의 핵심인 악기 카마치만 남긴 채 텅 빈 방의 이미지로 이 장면은 끝이 나고 이렇게 됩니다. 사랑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광대들이 나와요. 광대들이 뭐 하는 거냐라고 유심히 보시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가끔 아이도 나옵니다. 그렇게 있는데 이들의 사랑을 광대들이 유의로 만드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궁정 생활이라는 것은 원래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어느 국가나 왕의 남자만 보더라도 그렇고 광대는 다 있는 문화 중에 하나예요. 유희를 위해서. 근데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유희는 저 악마를 중심으로 해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 얘기들을 딱 한 번씩 등장해요. 둘이 같이 등장한 적은 없어요. 이 유희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이들의 사랑을 약간 희화화하고 있는 당시 어떤 궁정의 생활들에 대한 메타포가 저 안에 깔려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레이션 이렇게 자막화면으로 나오죠. 세상은 아름다워 보이는데 내 운명은 고통뿐이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제 사냥이 벌어지고 사냥에서 흰 옷을 입은 왕이 꽤나 저 검은 옷을 입은 저 시인을 약간 무시하거나 계속 따돌리는 어떤 느낌들을 받으시게 됐을 거예요. 물론 이게 자세히 안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말들이 왜 오고 도대체 하얀 놈은 뭐고 검은 놈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 개념을 가지고 보시다 보면 결국 이제 왕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처음에 지금 화면에서 잘 안 보시는데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쭉 달려가다가 그 다음에 검은 옷을 입고 달려가는 이 장면, 벽 앞에 장면인 거예요.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이 시인의 운명이 하얀 어떤 궁정 시인의 운명에서 이제 검은 옷, 수도원의 생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그래서 이때도 보면 말이 있는데 이 시인이 앞으로 안 걷고 이렇게 뒤로 걸어가는 장면들을 보시게 돼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뒤로 걸어가는 장면들은 어떤 운명으로부터 쫓겨남, 추방당함 뭐 이런 이미지들과 관련을 맺는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 수도원으로, 그래서 난 세속을 버리고 이타적인 사랑.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랑이란 1대1이죠. 뭐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차원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에로스적 사랑은 교환관계예요. 내가 이만큼 좋아하면 그래 너도 이만큼 좋아해. 내가 선물 주면 선물 안 주면 뭐 이런 것들이 1대1의 사랑이고, 세속적인 사랑의 일반적인 원리라고 한다면 이타적인 사랑은 에로스적인 걸 벗어나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기독교에서는 얘기해요. 그건 신의 사랑, 신의 무한한 사랑 내지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사랑할 때, 물론 안 그런 부모님도 현실에 있습니다만 되게 무한히 돌봐주고 헌신하는 것들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세속적인 사랑을 버리고 이타적인 사랑을 찾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아가페적 사랑의 실천을 해보기로 들어간 신의 결심, 변화를 드러내는 장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고, 아까 석류를 막 다른 검은 옷을 입은 사제들이 막 먹는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장례식을 치러질 때 이 시인이 이제 수도원에서 제의적 절차를 하는 거죠. 결혼식도 막 또 관장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셨어요. 원래 교회가 뭐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절이 제일 많이 하는 사회적 중요한 기능은 제사 지내거나, 기독교 문화에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심지어 매립지 이런 것도 다 정해주시거나 하는 것도 쉽게 보실 거예요. 그건 절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노동하는 장면들도 있어요. 계속 곡식을 빻고 저기 말대로 움직여서. 수도원의 생활은 되게 무미건조한 것들의 일상의 반복들, 루틴들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심지어 먹는 것도 저기서 보시면 거의 물만 먹고 있어요. 계속 제대로 먹지 못한 어떤 금욕적인 것들이 보여주게 되고, 그러다가 대주교 성부 라자루스가 돌아가시는 것들이 이제 아르메니아의 대주교였죠. 왜냐하면 여기 기독교 국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주교들이 있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오래된 국가들에는 대주교들이 또 있어요. 대주교가 있는 국가는 기독교가 힘이 센 편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보여졌었고, 그리고 성당 안에서 갑자기 땅을 파고 있어요. 저게 자기 무덤을 파는 장면이다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죽음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이런 수도사의 시인의 모습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 테이크가 꽤나 길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또 자막으로 이타적인 신의 사랑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신의 사랑을 찾고자, 이타적인 사랑을 배우고자 이곳에 들어왔는데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육체나 욕망들의 움직임들을 대주교의 죽음을 보면서 시인이 느끼게 되는 그런 진술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갑자기 환상적인 장면들이 연결되죠. 그래서 저렇게 공중부양해 있고 여기 수도사가 여기 있고 옛날의 모습들이 있고 막 이런 것도 왕의 모습들, 이 세속적인 모든 욕망들이 다 뒤엉킨 듯 보여지는 장면들도 있고, 또 이렇게 전체 프레임으로 또 보여지는 장면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저 여자 그 사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배우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기서도 욕망을 떨치고자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올 때마다 저 수도사가 어떤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 번 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게 벗어나기 힘들구나라는 어떤 깨달음, 각성,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파괴가 되겠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있어 들어갔는데 결국엔 쉽지가 않아. 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들이 이어지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장면이 있고, 결국 시인이 저 성당에 올라가서 그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막 우통을 벗어 제낀 장면들이 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인에게. 당신은 이 땅의 소금이며 언어의 신도 네 편이오. 어서 민중에게 시인으로서, 음유 시인으로서 돌아가시오라고 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아주머니는 나 음유 시인 만나면 안 돼. 별거 없어.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노바는 아르메니아에서 꽤나 유명한 시인이에요.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국민 가수쯤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과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아까 카만체, 저 아이가 들고 갑자기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카만체를 들고 말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저 노년의 삶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아이와 저 노년이 사실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의 인생, 그리고 파라차노프가 바라보는 이 예술가 인생 속에서는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반복되고 연결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저는 사물을 통해서 연결해요. 물론 아이에서 저 말년의 모습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지만, 확 등장했을 때 우리는 저게 말년의 그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보게 만들어주느냐? 카만체를 통해서 알아보죠. 그래서 사물이 더 중요해요. 따지고 보면 사물이 이 영화에서는 진짜 주인공이고 캐릭터들이에요.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변주되고 이어지는 연결의 고리들을 이해하시는 게 이 영화를 그래도 좀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이때부터는 고통 타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저렇게 나타나는 여인이 소피코 치아우레리 그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자기와의 동행시를 해요. 결국에는 저 여인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동시에 내 자신이기도 하고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기도 하고, 이런 이미지로 반복이 되면서 그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점점 통합되는 어떤 고통의 형체이자 내 욕망의 형체이자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래서 가슴을 조개로 가려야 되는 어떤 진주와 같은 것으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사가 나오죠. 창문 너머에 세상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문이 아이들이 저렇게 들고 가는 그것을 보여주는데, 이 곳에서 내가 인생 속에서 시를 엄청나게 많이 쓰면서 실제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여기선 어떤 진리나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의 이유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평생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시가 추구하는 진리 중에 하나는 인생의 고통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요즘은 잘 그런 질문을 하면 또 왜 갑자기 진지하게 하면서 XX가 나오기 쉽습니다만, 사실 이 작품은 예술로서도 되게 꽤나 진지한 작품이고, 시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시인의 어떤 행적들 속에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기원했는가,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사실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질문 중에 하나이고 철학과 종교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 어느 때보다 철학과 종교가 약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창문 밖에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생은 다른 곳에라고 하는 저 타이틀을 가져온 이유는 밀란 쿤데라의 소설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생은 다른 곳에라는 소설에서도 시인이 낭만주의 시대 때 시를 쓰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건, 내가 여기서 살고 있지만 내 진짜 삶이라고 하는 것, 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 있어라고 하는 어떤 예술가적 열망을 드러내거든요. 그것이 진리 혹은 예술을 추구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메타포로서 던져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은 다른 곳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창문 너머에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창문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저 창문 밖으로 제대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들을 들려주게 되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실타래들, 그래서 이제 이게 죽음의 시간인 거죠. 실타래가 다 완성됐어. 애기도 완성하고 천사도 완성하고 다 완성했어. 실타래가 끝나면 여러분께서 운명의 여신을 상정을 하시던, 한국에도 그 실타래와 관련된 탄생과 죽음에 대한 무슨 할머니죠? 삼신 할머니, 신화에도 그렇고, 저는 실타래적 운명들을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완성된 실타래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이제 영화는 죽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던 해골을 들고 있는 저 말년의 인물이 보여지고, 이제 나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나는 지쳤나이다. 신에게 하는 신의 고백인 거죠. 흙으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떠나야 할 시간, 그게 영혼에 이르는 길이라네 하면서 스탁과 또 여인의 이미지가 등장하면서, 떠나는 것이, 죽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 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기독교 원리 중에 하나는 내세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현세보다는. 거기서는 내가 진정한 행복한 삶,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원리로서도 충분히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죽음의 시간입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죽음의 이미지로 끝이 나게 되고, 또 맨 마지막엔 이 여성의 프로필, 옆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욕망하고 동경하고 내가 다다르고 싶었고 내가 사랑하고 싶었던 저 여인의 어떤 이미지가 이 영화의 마지막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까도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 이미지들이 특별하거나 우리가 친숙한 내러티브는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를 거부하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지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고 우리가 수많은 이미지를 습득하고 먹고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보여주는 힘이 무엇인지를 따라가 보신다고 한다면,
어떤 영화를 읽을 때는 그 이미지가 주는 힘들, 그 어떤 것들에 따라서 충분히 마음대로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파라자노프의 성리의 빛깔이 1968년, 9년도 작품이긴 합니다만 지금으로부터 무려 몇십 년 지난 거죠. 매혹적으로 다가오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종교적 이해나 어떤 상징적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적 해석은 오히려 전 많은 경우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열려있는 이 작품들의 이미지들을 되게 제한하거나 국한하거나 한정시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인의 삶에 대한 이미지들, 혹은 예술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미지들, 혹은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그 갈등과 번뇌에 대한 이미지들을 여러분께서 스스로 형성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베르소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지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인간의 가장 또 중요한 오래된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을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도 돌아가시면서 이미지를 편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사이 귀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